지난주에 쉬어가지고 또 아슬하게 저 구름 속으로 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죠. 되살려서. 그러니까 7세기 중엽, 이제 그 티벳이 얄룬 계곡에서 라싸 대평원으로 이주하면서 토번이라는 왕국으로 역사 속에 등장을 한다. 생각이 좀 나죠? 안 나는군. 알겠어요. 그럼 뭐 난생 처음 듣는 걸로 하고, 그것을 시작한 이제 왕이 송첸캄포다. 들어는 봤죠?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토굴에서 갑자기 당나라하고 문명교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나라 공주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대신들을 소집을 했더니 도시락을 써왔는데 각각 양의 한 부위를 써왔는데 와서 합쳤더니 다 양 한 마리가 됐다. 요거 생각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성공주와 이제 세기적인 혼례식이 치러지는데, 그걸 위해서 당나라의 시안에서 티벳의 라싸까지 이어지는 3,000km의 길이 뚫렸는데, 이 길을 뭐라고 했죠? 당번고도. 그 길이 열렸는데, 그러면 이제 당나라하고의 이제 문명 교류인데, 이 문성공주가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죠. 바로 이제 불교를 이 눈의 나라에 전파를 한 건데, 지난주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 문성공주 때문에 지금 뭐 라싸의 족항사원에 있다고 하는 그 석가모니 불상이 석가모니 12세상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달라이라마 그 라이브를 보면 그 다람살라 집무실 뒤에 있는 그 불상도 그 바로 석가모니 12살 때의 상이에요. 이게 좀 신기하죠. 우리는 아주 성도 이후에 아주 장성한 중년이 된 불상이죠. 뭐 모르겠지만 중년이실 것 같잖아요. 그 뭐 토암산이든 뭐 하여튼 온갖 대웅전에 있는 불상. 근데 여기 희한하게 석가모니 12세상. 그러면 그 석가모니 12세상이면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아직 시타르타 왕자일 때죠.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어요. 12살 때 이제 태자가 돼서 제일 그 중요한 행사가 친경제라고, 왕과 왕족들이 그 농부들이 파종을 할 때 가서 같이 이제 농사에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이 소를 이제 채찍질하면서 막 땅을 파고 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 태자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드디어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뭐 이제 다 나의 신민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시타르타 왕자가 그때 이 세계의 고통스러운 인과 조건을 처음 목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왕하고 뭐 왕족들은 막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쟁기도 금으로 된 걸 가지고 막 땅을 파는 신용을 하는 거겠죠. 근데 농민들은 너무너무 이제 옷도 다 헐벗은 채로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이 불평등. 왜 인간이 이렇게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복을 누리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야죠. 그 다음에 농민이 땅을 팔 때 벌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를 새들이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 당하는 소, 거기서 튀어나온 벌레, 그리고 벌레를 먹는 새들. 이 우주, 이 온갖 생명계 전체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조건의 사슬 안에 놓여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요.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농민, 소, 벌레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하들이나 이제 아버지 왕이 발견하고 완전히 불안에 휩싸였죠. 아, 출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 어떻게든 출가는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석가족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부처님이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잊어버렸죠.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궁전에서 아주 화려한 사춘기를 보내고 뭐 결혼도 하고 뭐 하여튼 무예를 그렇게 잘했대요. 우리가 석가님, 부처님 그러면 그냥 뭐 비폭력의 상징이니까 뭐 아주 힘도 없고 뭔가 전투력은 제로일 것 같은데 하여튼 활도 그렇고 백발백중이고 뭐 말타기 이런 거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이 건장한 왕자가 그 궁녀들에 휩싸여서 온갖 활락을 뭐 당연히 누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문유관이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처음에는 선정에 들어가는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해서 선정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갈 때 그 어떤 자아가 해체되는 데서 오는 연락. 근데 이게 깨달음인가? 이걸로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나? 이런 의혹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고행 6년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을 다 겪음으로써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어떤 길을 열었는데 그 또한 아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수나무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12살 때 이 장면. 그때 진짜 온갖 이 중생들과 공감했을 때 오는 그 해방감. 우리는 그 공감 속에서 굉장한 이제 비극과 슬픔을 느꼈을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 또 근데 세상을 어떻게 개혁을 해도 벌레와 새 이런 중생을 구제할 길은 안 나와요, 사실. 그 농민을 해방시키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공감 그 자체에서 자아가 해체될 때 오는 그 해방감. 그게 떠올라서 그때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서 한 게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걸 해서 이제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석가모니 12세 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이어서 이 불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런 불상이 없어요. 그죠? 이게 유독 그 티벳에서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추론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티벳이 드디어 붓다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사원이 생겼죠. 족황 사원이랑 이제 사원이 생기고 불상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다고 지금 불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송첸캄포 왕이 이 티벳을 거대한 제국으로 이끌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력으로는 절대 못해요. 무력은 그냥 파괴할 수 있어도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 마음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보면 안다니까. 무력으로는 잠깐의 평화도 이루기가 어려워요. 바로 다른 힘이 와서 또 깨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사상이 필요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송첸캄포를 위대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이제 송첸칸포에 대한 기록을 막 찾다가 이제 그 지난 뭐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당나라가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토요콘이라는 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송주라는 데를 공격해서 토요콘은 선비족이 만든 나라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없어졌겠어요? 사상과 문자 같은 게 없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토요콘이 이제 당나라하고 이 토번 사이에 있으니까 다 너무 대단한 이제 제국들이잖아. 그러니까 친당파, 친토번파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송첸칸포가 막 당나라를 압박하고 해서 이제 당나라가 굉장한 나라인데도 이 정략 결혼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거요. 이제 얼마나 강성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게 이제 불교를 도입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이 불교를 배운 다음에 16가지 규칙 그러니까 윤리를 이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 윤리가 당연히 살생, 도둑질, 뭐 옳지 않은 성행위 옳지 않은 성행위는 뭘까요? 하여튼 많이 있겠죠. 거짓말, 뭐 이간질하는 말, 험한 말, 잡담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잡담, 남들의 소유물을 탐내는 거, 부동산을 탐내는 거, 이것도 들어가고 남들에 대해 악의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데 우리가 아는 법은 이런 걸로 벌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윤리인 거지. 윤리인데 이 윤리가 다르마라고 하면 이제 붓다의 그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뭐 비폭력을 실천하고 적개심 없이 살고 진정한 우정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야, 우리 공동체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지 않게 소유하라. 지나치지 않게 먹고 마셔라.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빚을 제때에 갚은 거. 빚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이게 놀랐어. 재정적 문제에서 솔직하고 남들을 속이지 않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제가 이 공동체와 오랫동안 이 돈에 대한 탐구를 한 결과 돈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빚이 있거나 누굴 속이고 있다. 이건 100%.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자본주의나 가족윤리에서 이게 없어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터트리지. 그러면 막 서로 막 그냥 울면서 막 해결해 주거나 원수가 되거나. 아마 우리나라 가족의 파탄의 한 50%는 이걸걸? 돈 문제를 속이는 거.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통치를 위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개개인이 자기 삶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7세기 중반에. 그 다음에 나 이게 마지막 게 제일 정말 이런 험담하지 말라에다가 뭘 덧붙여놨냐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말라. 와 이거는 진짜 우리는 정말 간섭을 많이 하고 진짜 왜 내가 사사건건 안 해주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 사랑할수록 이런 거.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별 간섭 안 해요 사실. 사랑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데 이게 윤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이 다르마를 보고 내가 송첸칸포 왕을 완전 존경하게 됐어요. 다른 무슨 그런 이 전투력이나 뭐 왕국을 뭐 실크로드까지 장악하고 이런 거는
역사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거는 시절 운이죠 사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이런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정말 불자가 되고자 했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가 이제 자 이제 시야를 넓히세요. 600 지금 30년, 40년, 50년, 649년인가 8년인가에 이 송첸칸포와 당태종이 거의 몇 달 사이로 죽었어요. 여기도 했죠. 이제 정말 역사의 이제 맞수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일단 동아시아 이쪽 동쪽 끝으로 오면 당태종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 안시성이잖아. 그래서 제가 삼국통일이 언제 됐을까? 그게 676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일은 고구려가 먼저 망하고 백제 망하고 그 다음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쟁을 해서 신라가 이겨야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랑 백제를 무너뜨릴 때 나당연합군 이건 들어봤죠? 나당 전쟁은 들어봤어요? 나당 전쟁? 야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나. 저도 나당 연합군까지밖에 모르고 고구려 멸망되면서 이제 고구려는 주로 내분에 의해 멸망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유민들이 발해를 세웠다 이거 알겠고 백제는 의장 삼천궁녀 때문에 망했다. 근데 삼천궁녀가 있을 수가 없대요. 저희 조선에도 500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그거는 이제 그냥 많다 이런 뜻이지. 많다. 삼천궁녀는 그런 거고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에도 백제 계백장군 전투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그게 끝나면 그냥 통일이 된 줄 알았는데 여기 아주 소름 끼치는 진짜 역사의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자, 근데 당태종 때 된 게 아니고 당태종은 진 거야 고구려에. 그래서 당태종이 죽을 때 유언이 고구려는 건드리지 마라. 저희 다쳤잖아 전쟁 나가서. 너무 당당한 전쟁이고 당나라가 정말 거의 떠오르는 태양일 때고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자기는 화살을 맞았다는 건 중국 기록엔 없다네. 우리만 갖고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패배로 그 여파로 하여튼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 서쪽에 지금 토번 송첸칸포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당나라가 이쪽 고구려 한반도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쪽이 별게 아니었으면 다 투입을 했겠죠. 근데 이쪽에 토번이 막 떠오르는 바람에 거기에 압박을 받아서 이쪽 전투에 실크로드 쪽에서 자꾸 깨졌으니까 이쪽에 더 이상 전력 투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티벳과 한반도의 이 깊은 인연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 운명. 우리가 삼국통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태종은 그러고 죽었어. 근데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산은 챙기지만 유언은 안 듣습니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다름하지 거의. 유산은 악착같이 챙기지만 유지를 받드는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의 다음 왕이 당고종인데 당고종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는데 당태종 이후에 중국 천하를 쥐고 흔든 여인이 있었으니 측천무의 남편이 당고종이에요. 당고종은 당태종의 9째 아들인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낭만적인
러버, 낭만적 연인, 네. 풍류남아였나봐. 그래서 측천무를 이게 당태종의 후궁이었을걸 아마.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 황제가 될 거라는 건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야욕 자체도 없었어. 그리고 아무도 주시를 하지 않았고. 근데 측천무가 후궁일 때 사랑에 빠진 거죠. 황제가 될 생각이 일도 없었으나 이 사랑하는 여자의 야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반드시 너는 황제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황제가 돼버렸어. 그게 당고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한반도에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태종 죽고 송첸카부도 죽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상황, 이 이제 한 100년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다가 송첸칸포의 버금가는 또 그레이트 대제가 등장했는데 그분이 칫송 대제니요. 이분은 그러니까 8세기 중엽이지. 이분에 의해서 이제 티벳이 본격적인 불국토가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게 이제 이 당고종 측천무지. 측천무가 뒤에서 다 조종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동쪽을 공략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그때 뭐 연개소문 아들들이 뭐 4분에 의해서 이제 거의 자중질환 상태에서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한 7, 8년 뒤에 이제 백제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더라고요. 신라를 거의 뭐 압박을 해서, 그래서 신라가 저기 당나라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나온, 의장도 굉장히 뛰어난 그 전술과 그 통치자였다가 항상 말년에 이제 그 주색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를 멸망을 시켰는데, 당나라는 삼국 통일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고구려만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야. 한반도 자체를 복속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들어봤을 거야. 뭐 웅진도독부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뭐 안동도 이런 거 들어봤죠. 계림도독부. 그러니까 그게 다 중국의 군대 파견해 놓은 곳이었던 거예요. 저기 경주, 평양, 뭐 여기 웅진 이런 데. 그러니까 뭐야? 여기를 중국의 속현으로 만들고 있다. 신라가 뭐 되게 뭐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때 만약에 중국에 포함했으면 우리는 그럼 중국어 쓰고, 지금 우리 뭐 돼 있지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신라의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이런 거는, 근데 이후 이제 제국주의 역사관이 들어와서, 그래 나당연합군 때문에 이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했다. 이걸 뭐 엄청나게 비판한 거야, 민족주의가. 근데 이때는 자기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나 고구려가 다 이민족인 거죠. 그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연히 그때 이렇게 힘겨루 이합 집사는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를 20세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삼국사기 이 역사에 대해서 이 티벳까지 확대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기 당나라가 설치한 각종 도독부를 패퇴시키는 나당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나당 전쟁이라고 있어. 그래서 그 유명한데 우리는 왜 모르지? 기벌포 전투,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그 당나라 이제 최고 그 장군 서린기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패퇴시켰고,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에서 또 패퇴를 시켜서 이제 당나라가 이 한반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 통일이 676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번이 거의 그 당나라를 그냥 막 그 지구 흔들어서 각종 모든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분산이 되잖아. 간신히 고구려. 근데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하기에는 고구려 자체가 사실은 자멸한 꼴인 거고, 그래서 발해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도록 서포트를 해줬어요. 당나라를 제압하게. 그러니까 당나라가 왜 발해를 내비뒀겠어? 이쪽 서쪽에 토번하고 싸우느라고 여력이 없었던 거야. 와, 그 대단한 축천무 시대에도. 네. 그래서 축천무가 이제 서안에서 낙양, 그 수도를 2개로 옮겨서 서안, 낙양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토번에 등장한 명장이 가르친닝이라는 이 집안이 가르 집안이야. 가르. 근데 아버지가 가르 똥젠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근데 이 집안이 하여튼 대대로 이제 명장을 냈는데 이제 아들 때, 그러니까 송첸칸포 왕 때 이 명재상이 가르 똥젠이었고, 그 이제 이 전투력, 막 국경 확장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정말 전설적인 명장이었어요. 가르 칠링. 그래서 이때 일어난 전투가 대비천 전투라고 있더라고. 대비천 전투는 저기 네이버에 뭐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이야. 67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재밌다는 거야. 그 연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동서에서. 와, 그러니까 그 잘난 당나라가 한반도를 접수를 못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전투에서 이제 가르친링이 당나라 군대를 참담하게 아주 완전히 이제 패퇴시켰어. 근데 여기에 참여한 장군이 나당 전쟁에 참여했던 서린기라는 또 중국의 명장이에요. 이게 좀 신기하죠? 여기서 싸우다가 졌어. 근데도 너무 뛰어난 장수라서 이쪽에 또 투입이 된 거야. 소정방은 들어봤죠? 소정방, 나당 연합군, 아주 막 그냥 허접한 인물로 항상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중국의 명장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런 명장들이 다 참여한 전투가 대비천 전투. 여기가 엄청 추운 데잖아. 그 이제 이쪽 그 토본 쪽 국경이니까. 근데 눈이 내려서 강이 얼어붙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다 그래서 얼어 죽고 굶어 죽죠. 이렇게. 근데 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토본의 전투력은 유목민적 방식, 기동력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보급이 없다. 보급 부대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 군대는 보급이 따라다녀야 되고 기동력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장군들을 다 생포를 했어. 소정방, 서린기 같은 장군들이 생포당하기 쉽지 않은데 생포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또 너무 이건 토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무슨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참수를 해가지고 저쪽에 전투력을 완전히 와해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가르치닝이 다 모아놓고 다시는 토본을 침략하지 마라. 그래서 일장 훈계한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여긴 좀 특이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대부분의 전투에 이겼는데 또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8년 뒤에, 이때도 축천무 때 같은데 그냥 한 30만을 해가지고 그냥 또 총 직결을 시켜서 또 이제 토본을 공략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실크로드 이 동서 무역로가 차단이 되면 이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실크로드를 둘러싼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크로드는 다 토본이 차지하고 그 하서회랑이라고 요렇게 그 간신히 통로만 있는 그 영역만 당나라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승풍령이라는 데서 또 붙었는데 가르치님이 또 그냥 뭐 막 속전속결에 해서 막 그 계곡에서 이 영이니까 계곡 그래서 완전히 또 다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주력 부대와 이 또 장군들이 다 이제 계곡에 갇히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5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주력 부대를 공략해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 이름이 흑치상치예요. 백제의 명장이에요. 그러면은 백제 장군이었는데 백제가 멸망했잖아. 그래서 백제 복원 운동을 하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이제 백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당나라의 용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하고 지금 우리 프로스포츠를 떠올리면 굉장히 비슷해. 용병들의 세계. 이 무사들. 하긴 뭐 이제 그 문화를 전수하는 자들도 이렇게 뭐 이제 잡혀가거나 초빙돼서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장군들은 그래서 뭐 왜 그 백제를 위해 뭐 충성 안 하고 왜 당나라에 있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난 진짜 너무 잔인한 일이고 무식한 일이야. 이때는 그 민족주의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 일반 백성한테는 그 나라를 그 자기 것도 아니야. 그런 정체성이 있는 때가 아닌데 그래서 그 일대기 같은 데서 그런 걸 다 빼버려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스카웃을 한 거지. 너무 뛰어난 명장이고 너무 이제 도덕적으로도 훌륭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투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다른 이제 당나라 장수들이 다 무력했는데 흑치상치만 결사대로 이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은 엄청 넓은데 그 시절에 지금 이 신라하고 이 지금 티벳하고 이 경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이 교류가 있었고 그 여기에서 이게 같은 어떤 리듬 속에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가르칠링이 또 이런 백전 백승을 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문무를 다 겸존하니까 이제 그 라사에서 또 모든 이제 그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갖고 티벳이 이때 당나라에 진 적이 있는데 가르칠링이 참여하지 않은 전투에서 졌어요. 몇 번. 여기 일이 바빠갖고 전투에 참여를 못했을 때 동생을 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참패를 하고 온 거야. 네. 그래서 전력이 별로 없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그 잔당을 모아가지고 다시 가서 당나라를 또 대패시켰어.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전투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본 티벳 역사에서 별로 아니 못 봤어. 진짜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안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대해졌겠어요. 그러면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야? 왕은 이런 집안이 제일 싫어. 왜냐면 꼭두각시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참 말년은 마지막이 아주 이거는 뭐 참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이 왕 이름은 참 치둑송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즉위를 하자마자 이 집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누구야 숙종이 즉위하자마자 송시열 이쪽이 너무 싫어가지고 바로 그냥 막 환국을 해버리거든요. 막 판을 확 뒤져버려. 그래서 이 집안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숙청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군대를 일으켰겠죠.
그런데 왕에게 맞서는 이 군대, 이것이 민심을 얻을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결집력이 뛰어났던 군대가 반란을 도모하자마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했어. 그렇게 상을 마쳤어. 그러니까 참 정말 힘으로 일어섰어.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그런 명장들이 있어요. 그 정말 나라를 위기 때마다 구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 자기 부하들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 어려울 때 또 부르면 나가. 그래서 어떤 대승을 거두어도 절대 영광을 누리지 않고 다시 농부로 돌아가.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렵죠, 사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뒷얘기가 또 동생이 또 명장이었잖아. 동생은 어떻게 했냐? 당나라로 적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당나라에서 명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용병의 세계인 거라, 용병. 이 프로스포츠하고 똑같아. 지금. 자, 이게 이제 내가 이 불교 공부를 하다가 뒤에서 발견한 거고요. 얘기가 어차피 이제 근데 요 이제 칫송대첸 왕이 오기 전에 또 한 번 정략 결혼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금성공주가 이번에는 이분은 진짜 또 그 왕족의 혈통. 그래서 금성공주가 가서 또 불교를 전파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진짜 아니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요새 그 월요일 사대천왕 때문에 코란을 읽고 있는데, 코란이 그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은 거잖아. 근데 계시 받은 해가 610년이야. 그리고 메디나로 이제 헤지라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메카로 이 방향을 돌리는 이 대전환이 일어난 게 623년. 그러니까 7세기 초엽, 중엽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알고 나서 또 소름 끼쳤어. 지금 7세기에 저 중동에서는 지금 유일신 종교의 마지막 그 계시가 내린 거예요. 마지막 사도가 와서 신의 메시지를 완성했다. 이게 그 저기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여기 토번에서는 이 티벳에서는 토번 왕국이 뜨고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그리고 우리 여기 한반도에서는 신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순식간에 8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이슬람이 지금 세력을 엄청 확장을 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 이게 확장하다가 어디까지 하면 인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를 몰아내고 이슬람 왕국을 세우죠.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지금 분단이 된 거고,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축출된 게 무슬림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냐? 티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 참으로 오묘한 거예요. 지금 이 7세기 중엽. 대체 이게 전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머릿속에 두고 이걸 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드디어 이제 칫송대첸 왕의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이 분이 사실 이때부터가 티벳이 드디어 이제 불국토가 된 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뿌리내리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불상이 있고 사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 형식 같은 게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이 있어야지. 그냥 지금은
대충 듣고 이제 부처님을 섬기는 거야. 되게 이거는 엉성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왜 송첸칸포는 그래서 뭐예요? 티베트 문자를 만들고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라 했으니까 지금 100년쯤 뒤에는 번역이 상당히 좀 됐겠죠. 요게 된과 동시에 불교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어서 스승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인도의 현자들이 비로소 이 눈의 나라 티벳하고 딱 조인하는 이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가 또 이때가 8세기 중엽. 8세기 중엽 때 인도에서는 불교가 가장 번성하고 그 핵심적인 데가 나란다 대학. 북인도에 있는. 뭐 그건 어마어마한 하여튼 규모로 불법을 그러니까 승려인데 우리가 승려들은 그냥 사원에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할 거라고 하는데 불교를 연구하는. 그래서 불교 자체가 엄청난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때였고 그래서 그때 뭐 하여튼 엄청난 현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아까 빠뜨렸는데 당태종 때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를 가잖아요. 그때 간 게 나란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7세기니까 이 티벳보다 100년 앞서서 나란다 대학을 가서 그때 개현 법사라는 분한테 그 유식을 배우거든요. 유식학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나란다 대학이 최전성기였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초빙한 이제 그 현자가 산타라크시타라는 분하고 이분은 이제 초빙했어. 이분이 이제 그때 가장 명망 높은 나란다 대학의 현자였는데 네팔에 있었대요. 네팔, 인도, 티벳은 이렇게 부탄, 라다크 이런 데는 다 이제 그런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타라크시타를 초대를 해서 이제 와서 불교를 전파를 했어. 그랬더니 근데 이때 이제 이 토착 종교가 뭐라 그랬죠? 벤포교, 벤포. 이 토착 종교, 샤머니즘이, 샤머니즘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저항을 받게 됐어요. 이제 불교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이제 벤포교의 사제들이 이 치송대젠 왕을 저주를 하는 그 문장이 있길래 내가 저주를 어떻게 하나 보면 역시 샤머니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치송대젠 임금은 어리석은 자라네 그의 신하들은 괴물 같은 건달들이라네. 참 적나라해요. 솔직히 우리들의 불빛은 시들어가고 이제는 불교 승려들의 세상이라네. 왕자는 황금으로 신념을 삼고 우리 벤포의 제자들을 에워싸네. 왕이 거지가 되게 하시고 신하는 양치기가 되게 하소서. 참 순수해. 정말 순수한 것 같아. 이 설력 그러니까 눈의 나라가 조각나게 하시고 승려들이 그 법을 잃게 하소서. 여승들이 아이를 기르게 하시고 승려들이 쌍쿵 깡패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대사원이 전쟁터가 되게 하시고 암자들이 불이 나게 하소서. 뭐 이런 이런 저주를 막 하고 그래 그 해가 아마 경자년이었나? 참 뭐 번개가 치고 뭐 그냥 홍수가 나고 막 그랬었나 봐요. 자연재해가 잇따랐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티벳의 곳곳에 있는 신들의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니까 산타라크시타가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샤머니즘의 주술과 이 어떤 뭐라고 하지 이 자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밀교 수행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때 같이 데리고 온 이 티벳의 부처님이 파드마 삼바바. 이 파드마 삼바바는 정말 티벳에서만 알려진 부처님이라
정말 너무 이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아주 독특한 그 외모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샨타라크시타는 지금 나란다 대학의 최고 학자이자 승려야. 그러면 나란다 대학의 불교는 부처님이 전해준 말씀한 경전, 우리가 빨리어 경전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경전, 대승경전.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나가르주나라는 분의 중론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이제 다음 시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거를 그리고 그 사이에 유식이라는 또 학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교 논리학도 엄청 발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불교가 어디로 진행하냐면 밀교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수트라 그러면 경전이고, 딴뜨라 그러면 밀교예요. 그걸 금강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밀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좀 신비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다 같이 배웠는데 산타라크시타는 아주 뭐라고 하지, 냉철한 불교 논리학과 중관 사상 이런 거를 했는데, 파드마삼바바는 완전히 탄트라 불교의 화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남부터가 아주 비범해. 네,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팔에서부터 온갖 산신령 뭐 모든 정령들을 다 항복을 시키면서 막 그 물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해요. 참 이게 진짜 우리 참 황당하다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토착적 종교들과의 이제 정말 한판 승부인데, 이거는 뭐 무협지보다 더 신비로워. 그리고 나서 이제 라싸에 도달했는데 그 인근까지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 왕들이 불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왕한테 좀 절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예를 갖춰야 되잖아. 절을 안 하고 개송을 읊었어. 뭐라고 했냐면,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속에서 복덕과 지혜를 쌓은 나는 연꽃 속에서 태어난 붓다라네. 연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꽃에서 이렇게 태어났어, 진짜. 그 생애를 보면. 그러니까 뭐야? 여성의 몸을 입지 않은 거야. 여성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티베트도 그렇고, 이제 부처님도 태어날 때 옆구리로 태어나고, 이런 거는 뭐냐면 남녀의 교합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의 정자가 필요 없어,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여성의 몸이 필요 없어.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윤회의 업에서 자유롭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히 심오한 교법을 터득하고 삼장을 배워 통달한 나는 연꽃 속에서 태어난 성스러운 다르마라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뭐 이 사람이 이 일대기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 인도에 무슨 뭐 어디에서 어쩌고 있긴 있어. 근데 하여튼 이 초자연적인 어떤 지배력을 행사한 그런 이제 능력을 타고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밀교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하면,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자연을 움직이는 힘, 이게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없으면 불교를 포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든가 어떤 이적을 행사하잖아. 근데 이적은 핵심이 아니야. 근데 왜 하는가?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그 마음, 그리로 향하는 마음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그런 잡신들을 제압을 해야 하느님을 믿게 되는 이치. 여기는 다르마를 믿게 하려면 이런 이제 밀교적 그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이 신체적으로 터득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여성들을 하고 이 탄트라는 성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랍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표현이 너무 웃겨. 이게 이제 영어로 된 책의 번역인데 자신의 바쁜 일정 안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여성들을 유혹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이 표현이 되게 웃기잖아. 바쁜 일정 안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딱 그 왕을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딱 하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불이 나왔어. 그래서 왕을 불꽃으로 이렇게 에웠었어. 순식간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된 거예요. 왕이 선생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칫송대젠 왕이 파드마삼바바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고 또 엄청난 이게 또 우리 감각으로 엄청난 이 반전인데 자신이 총애하는 왕비 예세 초계를 그의 연인으로 주었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뭐 여자를 바치고 이런 것 같잖아. 근데 이 예세 초겔이 그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돼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보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연인은 많은데 연인을 다 보살로 만드는 건 맞아. 근데 좀 과정이 우리가 좀 의아하고 저게 과연 가능할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한테 달라이라마한테도 이 구루 림포체라 그래요. 그 가장 위대한 스승. 그래서 옴마니 파드메 이 진언도 있어요. 진언이 이제 만트라거든. 그러니까 만트라하고 탄트라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이 구루 림포체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달라이라마를 포함한 티베트 사람 전체.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유명한 티베트 사자의 서 그게 바로 파드마삼바바의 파드마삼바바가 예측을 했다는 거죠.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 뒤에. 그리고 지금 이제 중생이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 비밀 경전들을 곳곳에 다 바위 틈이나 암자에 숨겨놨다가 몇백 년 뒤에 자기 제자들을 환생시켜서 그걸 다 찾아내게 발견되는 경전. 이 경전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특별한 능력이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파드마삼바바 얘기를 할 때 또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하고 함께 이제 그 악령을 추방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근데 가장 사악한 것은 이제 추방을 하고 나머지 이 잔잔한 애들은 잘 길들여서 다르마를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다 맡겨요. 근데 이 구조가 어디 나면 서유기에 관세음보살 딱 이렇게 하고 다 요괴들을 제압하는데 어지간하면 다 자기 비서로 쓰거나 수호자로 쓰거나 해서 다 바꿔버려요. 그 구조랑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티벳 전체를 돌아다녔다 그래요. 막 뭐 빛이 돼서 돌아다니고 동시에 막 10명씩 막 동시에 현현하고 손오공 군신술 저리 가라로 현현을 해서 동시적으로 그 영향을 행사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동시적인 이게 사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사람이 자기 이 몸하고 이 자연의 어떤 힘을 활용해서 한다.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티벳 전역을 성화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벳에 이제 무슨 호수에 뭐
신비로운 영상이 떠올라서 그걸 보고 뭐 예언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달라이라마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티벳 전체를 불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벤교들을 이제 물리쳤어.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뭘 하냐고. 그 다음에 산타라크시타를 다시 부르고 그 다음에 치송데젠왕, 파드마산바바 이 셋이 3의 대사원을 건립해요. 그래서 티벳은 사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사원이 어디 있다 이런 걸 알면 티벳을 아는 거야. 나도 이제 이제 암호들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 보면 너무 사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간덴, 대풍, 뭐 세라, 뭐 정신이 없는데 그게 뭘 환기하는지 알면 티벳 문화를 아는 거야. 3의 대사원. 그러면 최초의 사원이면서 본격적인. 그러면서 이게 파드마산바바가 지은 거. 12년이 걸렸고 그러면 이 사원이 이제 뭐라냐면 그 족황 사원도 있고 지금 그 공주들이 세운 사원 있잖아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승려가 없어요. 승려가. 자, 스승이 왔으니 제자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불교가 전승이 되죠. 불상만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대사원을 건립한 다음에 이제 이 나란단가 하여튼 자기 제자들을 인도에서 초빙을 해서 스님들을 초빙을 했고 그 다음에 티벳의 6명의 자제들을 그 수계식 그러니까 드디어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최초의 승가 뭐라 그래 이걸 승단이 형성. 승단. 자, 그 불교를 삼보라고 하잖아요. 삼보에 기합니다. 들어봤죠? 삼보. 삼보가 뭐예요? 불, 법, 승이잖아. 불은 부처님. 그러니까 불상이 오면 부처님 온 거죠. 법, 다르마. 그러면 이거는 뭐야? 경전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고 경전을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을 이때부터 엄청나게 가열차게 해서 9세기쯤 되면 티벳은 거의 모든 경전이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언제 나왔어? 고려시대 나왔잖아. 문자도 훨씬 뒤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정말 여기는 불심이 대단하다는 게. 법이 왔어.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단이 있어야 돼요. 승단. 이게 삼보예요. 네. 이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부처님이라고 쓰고 그냥 동네 산신령 믿는 거지. 산신령이지. 네. 불법승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르마라고 다르마. 근데 다르마가 어떻게 그대로 존재해? 사람이 그거를 전승을 해야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티벳은 스승과 제자의 나라예요. 티벳의 위대하다는 건 스승이에요. 무조건. 내가 이 얘기했나? 달라이라마가 펑펑 울었던 우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시는 건 처음 봤어. 처음. 이런 가르침을 배우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말을 자기 스승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펑펑을 그 정서가 진짜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해가 되죠. 이게 거의 10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삼보로 티벳에 딱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 지금 봐요. 티벳에 불교를 전파를 한 건 네팔의 왕녀도 왔지만 문성공주, 금성공주가 와서 전파를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승려들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안 들어갔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크로드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입구가 뭐예요? 도낭이잖아. 도낭도 중국 승려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인도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승려들이 들어와 있었어. 그러면 이때 인도하고 네팔에서 들어온 이제 현자들하고
중국에 승려인데 이때 중국 불교는 선불교였어요. 선승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뱅교는 물리쳤어. 지금 양쪽에서 들어온 불교 사이에 갈등과 뭔가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겠죠. 자, 이래서 이 샤메 대사원을 건립했다. 이게 칫송대전의 아주 위대한 그 업적이면서 또 하나 이때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한판 승부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롭고 이때의 이 논쟁과 결과가 이 중국과 티벳이 전혀 다른 불교의 스텝을 밟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얻은 보람 중에 가장 큰 게 중국 불교가 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불교하고 이 남방 불교가 다르다. 뭐 대승소승 있고 뭐 이거는 좀 대충 이해했는데 티베트 불교랑 중국 불교는 정말 다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티베트 불교를 모르면 불교사의 전모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중국 불교는 진짜 중국화된 불교고 당연히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 불교 영향을 받은 중국화된 불교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너무너무 낯설고 이질적이고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 같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지성인도 티베트 불교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열심히 탐구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후에 이제 20세기, 지금 21세기의 불교의 변화하고도 깊이 맞물려 있어요. 시야, 역사의 시야는 넓혀서 그때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걸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게 몇백 년 뒤에 이제 역사를 다 가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주로 국경이 어디로 갔냐 이런 뭐 어느 왕조가 세워졌냐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상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 그런 인생의 지도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런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논쟁, 그 논쟁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